모든 인스타에 올라오는 인사이트는 다 인스턴트 자극이다 이렇게 올렸더니 인스타에서 연락이 왔어요. 3시간 만에 당신의 계정은 삭제될 수 있다고. 네. 그래서 왜 심기를 건드리고. 네, 그래서 제 글을 살짝 삭제했죠. 안녕하세요. AI 초급한 민수경입니다. 모두가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이성복 시인의 그날이라는 시에 나오는 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읽고 나 자신은 물론 사회 전반을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인공지능 백신 맞았는데 아무도 똑똑해지지 않았다. 이 이성복 시인의 문장이 연상되는 책 제목이 있어서 관심이 생겼던 책이기도 한데요. 자, 오늘은 인공지능 기술이 스마트해질수록 과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인간도 스마트해질까라는 반문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일상적 삶은 물론 비즈니스 성과도 향상시켜야 한다는 주장, 물론 부정할 수는 없는 사실인데요. 하지만 인공지능에 의존할수록 인간 지능은 점차 무력해지고 결국 인공지능만도 못한 인간지능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잠재울 인간지성 전문가를 잠시 후에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이분이 오시면 이분이 꼭 함께 채널에 와주십니다. 1+1 박정아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든 걸 아이의 호기심으로 질문을 던지는 방법을 연구해서 AI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능가하는 인간을 육성하는데 모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아이 TM 베이직 박정아 소장입니다. 저도 AI를 비즈니스를 할 때도 물론 쓰고 대학원 공부하는 데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뭔가 궁금한 게 생기면 궁리에 궁리를 거듭하지 않고 바로 AI에게 물어볼수록 과연 인공지능을 능가하는 인간 지능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점이 좀 생겼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 질문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 지식 생태학자 이영만 교수님을 모시고 최근에 발간한 102번째 책 모두 인공지능 백신 맞았는데 아무도 똑똑해지지 않았다에 담긴 재미있는 이야기를 의미 있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또 신간 내신 것도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책을 쓰다 보니까 벌써 100번째 책을 넘어서 102번째 책을 냈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책 쓰는 공장을 차렸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네, 공장을 차려도 이렇게 빨리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말입니다. 네. 아니, 책을 이렇게 빨리 쓰시는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교수님이 책 쓰는데 AI를 쓰시나? 평소에 AI를 얼마나 좀 활용을 하시는지, 좀 활용하면서 깨달음이 있으신지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교수님. 요즘에 이제 AI를 쓰는 사람과 AI를 쓰지 않는 사람을 크게 나누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부터 얘기하면 AI를 쓰지 말자 이런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AI를 쓰는데 AI가 여러분도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2% 부족한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5%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얘가 답을 주는데 미심쩍기도 하고 와, 이렇게 빨리 답을 찾아주는구나 감탄을 하는데 나를 이렇게 눈물 나게 해주는 감동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써주는 답을 찾아오는 모든 데이터들이 다 어디서 주워 갖고 빨리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 사이사이에 내가 보기에 인간적 고뇌가 느껴지지 않고 뭐 근데 그런 느낌이 들어서 쓰기는 쓰는데 전적으로 얘를 믿지 않고 나의 생각과 상상력을 추가하기는 합니다. 저도 그 AI를 쓰면서 가끔 오 이러고 감탄을 하는데 감동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책을 내실 때마다 왜 교수님의 책 제목에 그 전체의 핵심과 본질을 이렇게 담아서 제목을 잘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책도 분명히 어떤 핵심적인 그 문제를 담아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두 인공지능 백신 맞았는데 아무도 똑똑해지지 않았다. 이 제목에 담긴 특별한 문제의식 뭐가 있을까요? 이 제목의 아이디어는 이성복 시인이 쓴 그날이라는 시에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이게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공지능의 어떤 기술적 측면에 매료돼가지고 모든 걸 해결할 것처럼 이렇게 안심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가장 큰 위기의식 이런 걸 느꼈어요. 사람들이 뭔가 궁금할 때 이렇게 물음표를 호기심의 물음표를 품고 이제 궁리의 궁리를 거듭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물음표가 생기면 바로 어디로 갑니까? GPT한테 물어보거나 검색 엔진에 물어보거나 그러면 이제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가
일정한 거리가 있어야 이 사이에서 인간의 상상력이 싹이 트고 사유하는 기능이 살아나는데 이 거리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 이게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던져주는 가장 심각한 위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각한 위기가 뭐냐면 내 직업이 혹시 인공지능이 대체가 가능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직업 중에 원으로 끝나는 직업이 있어요. 뭘까요? 원으로 끝나는 직업. 예를 들면 회사원, 또 뭐가 있어요? 공무원. 예. 그다음에 또 가로 끝나는 직업이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예술가, 뭐 음악가, 기업가. 그러면 두 분한테 질문 드려볼게요. 원으로 끝나는 직업이 인공지능이 빨리 대체할까요? 가로 끝나는 직업이 인공지능이 빨리 대체가 가능할까요? 저는 왠지 원이요, 원. 예. 그러니까 이제 위에 있는 원은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사람들은 남의 집으로 출근해야 돼요. 조직의 일원이 된 사람, 일원. 근데 밑에 집가자는요, 일가를 이룬 사람, 일가. 우리 민수경 대표 일가를 이뤘잖아요. 박정아 소장 ITN 베이징 만들어가지고 지금 일가를 이뤘고 이런 친구들은 이제 인공지능이 쉽게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이 음악을 작곡해요. 그림도 그리고 뭐 별의별 걸 다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인간의 창작하는 예능까지도 인공지능이 대체할 때 이제 우리가 더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그런 인간의 고유함을 또 찾아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인공지능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이 직접 접촉을 해가지고 그 촉감으로 뭔가를 이렇게 느끼는 시간이 점점 없어지고 이제 손가락을 움직여가지고 손가락으로 뭐든지 다 해. 모든 인스타에 올라오는 인사이트는 다 인스턴트 자극에다 이렇게 올렸더니 인스타에서 연락이 왔어요. 3시간 만에 당신의 계정은 삭제될 수 있다고. 네. 그래서 왜 심기를 건드리고 그러세요? 네, 그래서 제 글을 살짝 삭제했죠. 네. 아무튼 저 접촉을 좀 많이 해서 손발을 움직여서 이렇게 직접 피부로 느껴보고 이런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궁금하고 그러면 가서 움직이지도 않고 손가락으로 바로 클릭해가지고 인공지능한테 물어보고 네, 이런 것들이 심각한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인공지능을 능가하는 인간 지성, 그러니까 이제 지식으로 지시하지 말고 지혜로 지휘하라라는 이제 강의가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이 지능과 지성의 차이점을 아주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저 사람 지능적이다 그러면 뉘앙스가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부정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살짝 부정적이에요. 살짝 부정적이죠, 그죠? 교묘한 술수를 쓰려고 하고 계산적일 것 같고. 네. 근데 저 사람은 굉장히 지성적이야. 그러면 뭔가 좀 있어 보일 티하고, 그죠? 뭔가 좀 공부도 많이 하고 공부만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가슴도 따뜻하고, 그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제독 철학자 한병철 교수가 지능이라는 거를 아주 쉽게 풀었더라고요. 지능은 그러니까 수많은 데이터에서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수많은 데이터 사이에서 골라 그래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사람한테 엄청나게 빠르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지능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머리를 써서 발달시킬 수 있는 능력인데 지성은 인간의 신체성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인간이 직접 몸을 던져가지고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그리고 또 내가 찾아낸 답이 과연 맞는 걸까 이렇게 반문도 던져보고 그러면서 이제 성찰을 하면서 내가 찾아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내 몸에 담겨져 있는 어떤 깨달음의 산물 이런 것들이 저는 지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이 지능이라는 게 굉장히 정보들을 많이 활용해 가지고 탄생하는 거라고 그런다면은 이 지성은 지혜를 또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언어를 한번 비교해 보면 냄새라는 단어가 있고요, 향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 지능으로 찾아내는 정보들은 냄새가 풍기는 거야. 냄새, 정보나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숙성되지 않은 거야. 근데 지성은 지혜를 이렇게 숙성하면서 그 고유한 향기를 내뿜는 거거든요. 지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뭔가를 사이에서 찾아내가지고 냄새를 폴폴 풍기면서 정보를 막 양산하지만 지성은 이렇게 향기를 내뿜으면서 뭔가 굉장히 기다리고 머뭇거리고 그래서 지성은 머뭇거림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네. 근데 현대인들이 머뭇거리거나 이러지 않고 궁금한 걸 이러면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또 가서 찾아보고 저는 이런 게 또 지능과 지성의 하나의 차이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아이의 호기심으로 AI를 바라보면 여전히 인공지능은 인간 지성을 흉내내기 어려운 좀 치명적인 한계나 단점을 좀 지니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뭐 그거에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사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첫 번째 이런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인공지능은 땀을 흘릴까요? 나 이런 질문도 처음 들어. 땀을 흘린다는 얘기는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던 인간의 신체성의 산물이거든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땀을 흘리나요? 침을 흘리나요? 땀을 흘리잖아요. 그죠? 땀을 흘린다는 얘기는 노동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고생도 해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행착오도 겪어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땀을 흘렸다는 얘기는 고생을 하면서 자기만의 스토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고, 자기만의 전문용어로 또 내러티브, 서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서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삶의 주도권을 잡고 이 어려운 세상에 무게중심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땀을 흘리지 않는 인공지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겪어본 스토리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다른 사람 거를 주워봐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감동 주는 사람 있나요? 남의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땀을 흘리지 않은 사람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인공지능은 철저히 인간의 기대에 철저히 부응하는 논리기계야. 그래서 인공지능의 치명적인 약점은 기대를 망가뜨리는 바보짓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바보짓은 뭐 멍청하고 뭐 상식이 부족하고 이런 게 아니라 뜻밖의 답을 찾아내는 능력. 인공지능은 뜻 안에 답을 찾지만 이 호기심 어린 어린아이 사람들은 뜻밖의 답을 쓰거든요. 또 인공지능은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인공지능은 쑥맥이에요. 이렇게 사람은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이 눈치라는 게 대단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고단수의 내공이거든요. 눈치를 본다는 얘기는 종합적인 판단 능력이거든요. 상황과 사람의 표정과 그 상황에서 뭘 요구하는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여전히 사람이 갖고 있는 최고의 능력이자 인공지능이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다면 사람이 이제 어떤 능력을 좀 갖춰야 되는지, 미래 인재가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몇 가지만 좀 알려. 인공지능 시대에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한 능력이 요즘에 첫 번째 강조하는 게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냥 질문은 인공지능한테 질문 10개 만들어줘 그러면 100개도 만들고 200개도 만들고, 제가 인공지능한테 소설 속에서 나를 감동시키는 문장 100개 찾아줘 그러면 100개를 쫙 찾아요, 금방.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알고리즘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지만 사람은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이 머리로 생각하는 거는 거의 따라잡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슴으로 타자의 아픔을 사랑하는 능력,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이 쉽게 흉내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타자의 아픔을 사랑했으면 그걸 이제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하나씩 생각해보는 능력, 이게 이제 상상력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상력으로 나온 결과물이 아이디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들이 바로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없거든요. 물론 출발은 아이디어지만,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필요한 게 이 아이디어를 몸을 던져서 현장에서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실험을 하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이제 실천적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인간이 갖고 있는, 아니면 인공지능 시대에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비롯해 가지고 기업은 미래 인재들을 이런 능력 네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하나씩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두 분한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리처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에 보면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그걸 믿으세요?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있는. 조사를 해봤고 저기 새가 갈매기거든요. 갈매기는 근시예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확신 이런 게 신념이 어느 순간부터 통념으로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그걸 방지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은 부패한다. 질문은 방부제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가 길러내야 될 인재는 정답을 찾는 모범생이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는 모험생.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 그럼 질문을 잘하는 방법은 뭐죠? 그래서 자꾸 이제 질문하는 테크닉을 사람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는데, 저는 질문은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일에 대한 애정과 관심과 사랑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질문을 잘하는 방법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면 질문이 폭발하는 거예요. 사랑은 질문이 생기게 만들고 질문을 생기면 이제 불가능에 도전하기 시작해.
그러면 삶의 혁명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저는 사랑이라고 그래요. 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질문하고 그러면은 어디다 또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 우리 셋이서 이렇게 이제 삼겹살 파티를 하는데 소주를 마시고 있는데 두 분은 소주를 너무 맛있게 드시고 삼겹살 구워가지고 저는 옆에서 이렇게 물만 먹고 있으면 우리 두 분은 머리가 아프세요? 가슴이 아프세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네. 타자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생각할 때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와요. 이게 느낌이. 아, 교수님이 소주를 못 마시는구나. 그럼 이때부터 이제 두 분이서 이제 저 유영만 교수를 어떻게 하면 소주를 마시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를 계속 생각하는 거야. 아, 그래서 교수님이 액체 상태로 소주를 못 마시니까 이제 기체 상태로 소주를 코로 흡입하게 소주 가습기를 개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감 능력은 타자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생각하는 건데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이 열십자를 보여주고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이걸 열십자를 뭐라고 할까요? 십자가. 예. 그다음에 교통경찰한테 물어보면 교차로, 사거리. 산부인과 의사한테 물어보면 배꼽이라고 봐요. 오. 하도 많이 봤으니까 배꼽. 거꾸로 얘기하면 산부인과 의사가 저 십자가를 보고 열십자를 보고 교통경찰처럼 사거리로 볼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이 타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감 능력은 책상에서 배울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직접 내가 신발 바꿔 신고 해보지 않으면 길러지지 않는 능력. 이게 저는 이제 두 번째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교수님 수업 들으면서 그런 문장을 들었는데 다정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상대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힘을 다정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정함이란 상상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문장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나스타와 소스케의 신의 카르테 0 중에 나오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 다정함이 상상력이라는 깨달음은 그 인두 같은 문장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누구에게 다정하다는 얘기는 아,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불편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비슷한 문장을 아시잖아요. 너무나 많은 여름이라는 거에 보면 이 말과 비슷한 문맥의 말이 나와요. 창조는 이유 없는 다정함에서 나온다. 와, 창조가 이유 없는 다정함. 조건 없이 누구한테 친절을 베풀고 조건 없이 다정하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창조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막걸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걸리를 주로 언제 땡길까요? 막걸리 땡기는 날.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파전에. 드셔보셨나요? 파전도 드셔봤고. 네. 그럼 막걸리는 주로 사람들 어디 갔다 오다가 많이 마실까요? 산에 갔다가. 산에 갔다 오다. 예. 그러니까 막걸리 그러면 상상하는 게 비 오는 날이 상상이 되고, 그죠? 그다음에 파전이 상상이 되고, 그다음에 산이 상상이 되고. 그러니까 이 상상력이라는 게 어디서 생긴 거냐면 내가 경험을 해보면은 상상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걸리에 대해서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하려면 막걸리를 새벽에 먹는 거야. 세 병 사가 집에 가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제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빈속에 일어나자마자 세 병을 마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취해서 일어나지 못했던, 그래서 회사에 출근 못했던 이런 아픔이 있으면 막걸리가 이제 비 오는 날이 상상되지 않고 언제가 상상이 되냐면 새벽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게요? 도전. 네. 대표님이 도전. 네, 이제 방금 말씀 주신 인간의 고유한 능력 세 가지가 호기심 기반의 질문 능력, 그리고 타자의 아픔을 가슴 깊이 사랑하는 공감 능력, 그리고 타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상상력, 이렇게 세 가지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뭔가요? 네, 이제 초반에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듯이 상상력으로 나온 결과물이 아이디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만 갖고 있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아이디어를 내가 포착된 문제 상황에 적용해 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시행착오도 겪어가면서 그 아이디어가 현장에 구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이제 지혜를 개발하는 거거든요. 이런 지혜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 지혜라고 합니다. 자, 실천적 지혜를 제가 아주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혹시 두 분 가끔 지하철 타시나요? 네. 지하철을 타면 첫 번째 취하시는 동작이 뭐예요? 자리를 찾죠. 빈자리가 있나 없나 확인하시죠. 그죠? 네. 빈자리가 없으면 금방 내릴 것 같은 사람 앞에 가서 서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사실이요. 머리로 알미 오지 않고 느낌이 가슴으로 먼저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내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 가 서 있었거든요. 이분이 제 예측대로 다음 역에 딱 내렸어요. 네.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분이 내리니까 옆에 계신 분이 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잽싸게 자리를 옮기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친구를 자기 자리에 앉히고 정말 이런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당한 거거든요. 그죠?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면 사람이 이렇게 사고 당하잖아요. 그러면 사고가 바뀝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똑바로 이렇게 서 있었기 때문에 자리 잡기에 실패했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행동이 바뀐 거는 제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서 알게 된 건가요? 아니면 나가서 당해봐서 알게 된 건가요? 당해봐서. 두 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생각만 해본 사람은 생각만 해본 사람은 당해본 사람을 못 당한다. 당해본 사람을 못 당한다. 네,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 제가 서두에 지능과 지성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지혜는 책상에서 얻을 수 있는 산물이 아니라 이렇게 자꾸 당해봐야 돼요. 사고도 당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때 이제 learning by failure, 실패 체험을 통해서 내 몸에 각인된 흔적, 그게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수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AI를 잘만 활용하면 인간의 조수나 도구로 사용을 하면서 엄청나게 큰 혁명을 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거를 활용하는 인간의 기반 지식이나 전공 지식이 전혀 없으면 오히려 인공지능의 사수가 되거나 노예로 전락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초반에 어느 정도 예고를 해드렸듯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하고 그러면 바로 인공지능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러는데 인공지능한테 질문을 할 때 기반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답을 인간이 재해석해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목적, 문제의식에 맞게끔 재편집을 해야 되는데 기반 지식이나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던져준 답을 그대로 믿고 그걸 활용을 하죠. 여기서 이제 치명적인 약점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공지능은 스마트해지고 우리한테 던져주는 솔루션도 아주 정교해지는데 결국은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인간이 판단하고 그것의 올바른지 아닌지 정확한 정보인지 신뢰가 가는 정보인지를 재해석하고 판단하고 나의 목적에 재편집을 하려면 인공지능보다 내 전문 분야에서는 적어도 더 깊이 있는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인공지능이 오히려 사수가 되고 인간은 조수가 되고 인공지능이 주인이 되고 인간은 노예가 되고 이런 시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오늘 이제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쭉 나눠봤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일상적인 삶은 물론 비즈니스 세계에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침투를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기술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좀 재점검해보고 또 AI와 함께 펼쳐나가는 바람직한 미래 사회 모습을 함께 좀 전망해 볼 수 있어서 오늘 좀 소중한 깨달음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103번째 또 책에서 뵙는 건가요? 그렇죠. 네네. 제가 보니까 저기 1년 중에 제일 많이 만난 사람이 교수님이더라고요. 네. 103번째 책에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